엄마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찾았어? 지금 안 하면 다 뺏긴대. 조용히 해. 그냥 산소입이 떼는 게 효도 아니야? 죽기 직전에는 귀가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내뱉던 그날,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무서운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정신은 안개 속에 갇힌 듯 가물가물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만큼은 제 귓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엄마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찾았어? 지금 안 챙겨두면 나중에 상속세로 다 뺏긴대. 엄마 정신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해. 지금이 기회라니까. 딸아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들릴 때 제 심장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아들놈의 대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야, 조용히 해. 간호사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근데 엄마 저 상태로 보름 넘기면 우리 대출 이자 어떡하냐? 의사한테 말해서 그냥 산소호흡기 떼는 게 효도 아닐까? 우리도 일단 살고 봐야지. 엄마도 우리가 고생하는 건 원치 않으실 거야. 산소호흡기를 떼는 게 효도라니요. 저들을 키우기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었는데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바보처럼 살아온 한 여자의 인생,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이 기막힌 상황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은 잔인할 정도로 푸르고 맑았습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서 제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막내딸이 겨우 7살이었죠. 남편은 낡은 트럭 한 대와 대출 고지서 몇 장만 남기고 길 위에서 황망히 눈을 감았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이들 학교 보낼 차비가 없었고 텅 빈 쌀독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제 심장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몰랐지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건 부모의 천륜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노량진 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시장에 나간 날의 풍경을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가 공기 중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고 억척스러운 상인들의 고함이 천장을 때리는 그 낯선 곳에서 저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생선 핏물과 얼음 녹은 물이 뒤섞여 시커멓게 질척였고 사람들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는 배고프다고 보채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맨손으로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생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억센 고등어 상자들을 나르며 제 젊음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생선 피가 검게 고여 지워지지 않았고 온몸에서는 씻고 또 씻어도 역한 비린내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빨래를 3번, 4번 해도 옷감 사이에 박힌 생선 냄새는 마치 제 가난의 낙인처럼 혹은 제 헌신의 낙인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시장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3시 칼바람이 몰아치는 시장 바닥에서 제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틈새마다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연고 하나 살 돈 500원이 아까워 저는 그 고통을 맨손으로 견뎠습니다. 소금기가 상처에 닿을 때면 칼로 생사를 베는 것처럼 따가워서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학교 갈 아이들의 등록금 봉투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애기 엄마 그러다 몸 다 망가져. 손가락 휘는 거 안 보여? 제발 좀 쉬면서 해라고 말해도 제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자식 기 안 죽이겠다는 일념, 그 도끼 하나로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매일같이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다 보니 제 고왔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흉측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아침이면 다시 그 뒤틀린 손으로 무거운 생선 칼을 잡았습니다. 남들은 예쁜 가방을 들고 단풍 구경을 갈 때 저는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대가리를 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진작에 지워졌습니다. 예쁜 옷 한 벌 사입지 않았고 남들 다 가는 미용실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직접 녹슨 주방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며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해진 여자를 외면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남들이 파지로 버린 박스를 줍고 상에서 팔지 못하는 자투리 채소를 얻어다 국을 끓이면서도 자식들 도시락에는 꼭 고기 반찬을 넣어주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학급비를 내야 한다고 할 때마다 지갑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뭉치를 꺼내며 저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현장학습 가는데 도시락에 소시지 좀 넣어주면 안 돼? 친구들은 다 싸운대라고 조심스럽게 묻던 아들의 눈망울이 기억납니다. 그 작은 부탁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던지요. 저는 그날 시장 반장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덤으로 얻은 소시지를 볶아 도시락통을 채웠습니다. 아들이 기뻐하며 학교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시장 구석에서 차가운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내 새끼 입에 맛난 거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 4시의 시장 바닥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등 뒤로는 짐꾼들의 거친 고함이 파도처럼 들려오고 앞에서는 생선 값을 100원이라도 깎으려는 손님들과 필사적인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한 번은 생선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바닥에 주저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저는 아픈 것보다 터진 상자 속 고등어들이 바닥에 뒹구는 것이 더 아까워 울었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린데? 우리 아들 책값인데. 저는 진흙 범벅이 된 생선을 소매로 닦으며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보다 무서운 건 자식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가난의 공포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시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때문에 온몸이 젖어들었습니다. 고무 장화 속으로는 차가운 빗물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퉁퉁 불어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아이들 학원비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한겨울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저는 연탄난로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코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추위에도 자식들이 따뜻한 방에서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 추위도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오로지 저 두 아이의 앞길에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여름이면 시장 바닥은 거대한 찜통 같았습니다. 생선이 상할까봐 얼음을 끊임없이 들이붓다 보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머리 위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습한 공기 속에서 하루 종일 생선을 만지면 손등에는 습진이 생겨 진물이 났고 상처 위로 소금물이 튈 때마다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학회에 가야 한다고 딸이 발레복을 사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제 살점을 떼어 팔아서라도 그 돈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시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들의 꿈을 사기 위해 제 젊음과 건강을 통째로 바치는 거룩한 재단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저는 시장 골목 구석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고생도 끝인가 싶어 하늘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서울 자취방 월세는 생선 몇만 상자를 더 팔아야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쉴 권리조차 스스로 박탈했습니다. 몸살이 나서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도 시장통 구석에서 소화제 한 알을 물도 없이 씹어 삼키고 다시 생선 칼을 잡았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 자식 공부가 중단되는 게 수만 배는 더 무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엄마 몸에서 생선 냄새 나서 창피해 학교 오지 말라고 말할 때 제 가슴은 도려나가는 듯 아팠지만 겉으로는 허허 웃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얼른 씻으마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비누칠을 대여섯 번씩 하며 혼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비린내는 제가 자식들을 먹여 살린 가장 고결한 훈장인데 정작 제 새끼들에게는 씻어내고 싶은 부끄러움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더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한 것이 못난 엄마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 제 몸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무릎 연골은 다 닳아버려 비가 오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평생을 땅만 보고 걷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의 간부가 되었고 딸은 강남의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를 보고 이제 고생 끝났네. 자식 복이 많아라며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벗고 자식들 효도 받으며 남은 인생 편히 살 줄로만 믿었습니다. 제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튀어나오고 생선 가시에 찔린 자국들이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틀린 손으로 자식들의 미래를 빚어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탔다며 사온 싸구려 내복 한 벌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하지 마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제 평생의 고통을 씻어주는 기적의 명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중에 제가 겪을 배신의 고통에 비하면 가벼운 먼지 같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저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제가 키운 것은 자식이 아니라 제 살점을 조금씩 떼어먹으며 자라난 괴물이었습니다. 30년 비린내 나는 세월을 견디게 했던 그 숭고한 모성에는 이제 자식들의 차가운 계산기 소리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죽어야 자신들의 대출 이자가 해결된다며 산소호흡기 제거를 논하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30년 동안 참아왔던 피눈물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는 대신 내 뒤틀린 손으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가식적인 평화를 갈기갈기 찢어놓겠노라고. 그것이 제가 30년 고생 끝에 얻은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제자리를 잡고 나니 저에게도 이제 안식의 시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비린내 나던 앞치마를 벗으면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니,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비극보다 더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제 뒤틀린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신혼집 전세 자금이 너무 모자라요. 어머니 살고 계신 아파트 파신 돈 좀 보태주시면 저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어머니 꼭 모실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내 살점을 떼어 먹여 키운 내 아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키웠는지 저들이 가장 잘 알기에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제 노후 자금은커녕 마지막 보루였던 집 살 돈까지 몽땅 내주었습니다.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던 날, 저는 비로소 부모로서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다는 이상한 해방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아들 집에서 따뜻한 국밥 얻어먹으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몸을 뉘인 곳은 아들의 화려한 새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어느 좁고 어두운 골목, 해가 저물기도 전에 그림자가 지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서로 불편하실 테니 일단 여기서 잠시만 지내세요. 곧 모시러 올게요. 그곳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벽지마다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고 하수구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는 차가운 지하방이었습니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그 방에 서서 저는 멍하니 떠나는 아들의 차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매연을 내뿜으며 멀어지는 그 차 뒷모습이 마치 제 마지막 희망이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바닥에는 늘 눅눅한 습기가 차올랐고 조금만 비가 와도 벽면을 타고 정체 모를 구정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린 저에게 그 지하방의 가파른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고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들이 좋은 아파트에서 비싼 소파에 앉아 행복하게 지낸다는 생각만 하며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내 팔자야 뭐 어때, 애들만 잘 살면 됐지. 조금만 참으면 데리러 온다잖니. 라며 홀로 눅눅한 방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남겨온 맛이 가기 시작해 사가버린 김치 한 조각을 올리고 밥을 넘기며 언젠가 아들이 번듯한 차를 끌고 와서 저를 데려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소식 대신 들려오는 것은 자식들의 차가운 변명과 무관심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진 걸 다 내어주고 나니 자식들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 오나 보다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대기업 간부 노릇하려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딸년도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힘들겠지. 하지만 명절이 되어도 찬 바람이 부는 제 생일이 돌아와도 자식들은 그저 형식적인 입금 문자 한 통 보내주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요. 용돈 조금 보냈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 짧은 문자 한 통에 담긴 차가움은 지하방의 습한 공기보다 더 서늘하게 제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면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뚝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그 나중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기른 상추와 정성껏 담근 반찬을 무겁게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던 어느 여름날을 기억합니다.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구부러진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해 도착한 그 화려한 아파트 앞에서 며느리는 현관문조차 제대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의 지직거리는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 오늘 시댁 모임 있어서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이 반찬들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온 집안에 다 배요. 애들도 이런 거 안 먹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문 앞에 두고 가시면 나중에 볼게요. 그 문틈 사이로 슬쩍 보이던 아들의 무심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엄마가 온 게 반가운 게 아니라 자기 아내 기분 상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던 그 비겁한 모습. 아들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엄마 그냥 가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고 말하며 육중한 철문을 닫았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쾅 소리가 제 심장을 지식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가 준 집에서 살면서 제가 평생 비린내 맡으며 번 돈으로 성공한 놈이 어떻게 저를 이방인 취급할 수 있는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놓인 제 정성이 담긴 반찬통들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해서 얘야, 엄마 무릎이 너무 부어서 그런데 병원 좀 같이 가주겠니? 앞이 잘 안 보여서 혼자 가기 무섭구나.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따뜻한 위로는커녕 날카로운 짜증부터 냈습니다. 엄마, 나 시댁 모임 준비하느라 정말 바빠 죽겠어. 애들 학원비도 부족해서 대출받아야 할 판인데 엄마까지 왜 그래? 병원비는 오빠한테 말해봐. 왜 자꾸 나한테만 이래? 나 좀 괴롭히지 마, 제발. 전화를 끊고 들리는 뚜마이너스 소리가 마치 제 가로막힌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니요. 내가 너희를 키운 게 괴롭힘이었니? 내가 내 몸 부서져가며 너희 뒷바라지한 게 너희에겐 권리였고 늙은 어미의 부탁은 폭력이었니? 그 차가운 전화를 끊고 텅 빈 지하방에 앉아 있으면 벽에 흐르는 습기만큼이나 제 마음도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통에서 생선 가르던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보처럼 참았습니다. 내가 이제 줄 게 없는 늙은이라서 그렇겠지. 내가 더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하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번 돈으로 저희들 배 채워줄 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냄새나고 귀찮은 노인네 취급을 받는 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밤마다 지하방 천장에 핀 시커먼 곰팡이를 보며 숫자를 셌습니다. 저 곰팡이들이 마치 제 인생의 얼룩 같았습니다. 눅눅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할 때마다 허탈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주고 빈털터리가 된 노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벽지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음뿐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며 제 품을 파고들던 그 어린 날의 아이들은 이제 환상 속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뜨거워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분해되는 듯한 고통 속에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마른 신호음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방에서 신음하며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아니라 빨리 치워버려야 할 유통기한 지난 폐기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 서러움에 목이 메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이 방에서 혼자 비참하게 죽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낡은 육체는 이미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하방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자식들이 대단한 대기업 간부라더니 왜 저기 저러고 살아? 버려진 거 아냐? 라는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는 끝까지 비참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편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애들이 넓은 집 사준다는 거 내가 답답해서 말렸어. 그 거짓말이 제 목을 조이는 줄도 모르고 저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저를 제 인생에서 그리고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자식들의 SNS에는 해외여행을 가서 웃고 있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자르는 사진들이 화려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화려한 사진들 속에 제 자리는, 아니, 제가 앉을 작은 의자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과거의 수치스러운 유산이자 현재의 거추장스러운 짐이었을 뿐입니다.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억지로 넘기며 저는 제가 살아온 30년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눈물은 밥그릇 속으로 뚝뚝 떨어져 밥물이 짰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밥을 다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고, 그래야 언젠가 자식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제 미련한 희망 고문이었다는 것을 저는 곧 중환자실의 차가운 천장을 마주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 눅눅한 지하방은 제가 자식들을 위해 바친 인생의 종착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착역 너머에 더 깊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던 날 제 머릿속을 스친 마지막 생각은 우리 자식들 걱정시켜서 어쩌나 하는 미련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죽음으로 인해 생길 이득을 계산하는 하이에나의 눈빛들이었습니다. 의식의 심연 아래로 끝없이 가라앉아 있던 제가 간신히 정신의 끈을 붙잡았을 때 세상은 온통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역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의 납덩이를 매단 듯 꿈쩍도 하지 않았고 사진은 마치 석고상을 부어 만든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코끝을 짓누르는 산소 마스크는 제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 목을 서서히 죄어오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B-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기계음은 마치 제 수명을 깎아먹는 죽음의 초읽기 같았고 폐부 깊숙이 박힌 굵은 호스는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자결통을 유발했습니다. 몸은 마비 상태였지만 신의 잔인한 장난인지 제 귀만큼은 소름 끼칠 정도로 예민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의 얇은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들. 그것은 제가 30년 세월 생선 가시에 찔려 진물이 나는 손으로 금지옥렵 키워낸 제 자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은밀했으며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발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빠, 저 산소 수치 좀 봐. 벌써 나흘째야. 수치도 안 돌아오고 그냥 기계 힘으로 숨만 붙여놓은 거라는데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랑 저 기계 대여료만 해도 우리 애 한 달 학원비가 그냥 날아가고 있어. 의사는 이미 뇌사 상태나 다름없어서 가망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붙들고 있는 거야? 솔직히 엄마도 저러고 계시는 거 고문 아니겠어?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마지막 효도라고 봐. 나 이번 달 카드값 막느라 시댁 눈치 보여서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엄마 저러고 있는 거 솔직히 우리한테 너무 큰 민폐 아니냐고. 딸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평소 제 전화를 귀찮아하며 엄마 나 바빠. 라며 쌀쌀맞게 끊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제 목숨을 거두자는 추악한 모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허울 좋은 단어 뒤에 숨은 잔인한 계산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딸은 제 안부가 아니라 병원비 때문에 깎여나갈 제 자식들의 영어 학원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분이 안 풀리는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가 대기업 간부면 뭐해? 이럴 때 돈 좀 팍팍 써야 하는 거 아냐? 나한테만 병원비 분담하자고 눈치 주지 마. 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팔아서 번 돈, 오빠 대학 등록금에 전세 자금까지 다 쏟아부은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양심이 있어야지. 아들의 대답은 제 영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겨울철 시장 바닥에서 발가락이 동상으로 시커멓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고등어 상자를 날라 공부시킨 놈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자식이 저를 지긋지긋한 짐이자 수치스러운 과거로 정의하는 순간 제 심장의 기계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남들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라고 지금 속이 편한 줄 알아? 나도 회사에 연차 내고 여기 붙어 있을 시간 없다고. 이번 달 중요한 인사고가 기간인데 팀장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알아? 마누라는 벌써부터 지네 집 친정 일 아니라고 병간호 절대 못한다고 집 나가겠다고 협박 중이야. 내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얼마인지 내가 보태줄 거야. 엄마가 남겨둔 쌈짓돈이라도 있으면 몰라. 그 곰팡이 핀 지하방 보증금 500만 원이 전부인데. 그거 가지고 장례나 제대로 치르겠어? 엄마가 지독하게도 가난하게 살아서 우리한테 집만 남기고 가는 거잖아. 자식 앞길 막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할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팔았다는 소리 절대 안 할 거야. 수치스러워서 원. 눈을 뜰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저는 그저 그들의 잔인한 대화를 뜨거운 난물처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피눈물을 쏟으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 비린내 나는 세월을 버텼는데?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빠 결정하자. 오늘 저녁에 의사 불러서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사인해. 그리고 엄마 지하방 보증금 500만 원, 그거라도 빨리 빼서 밀린 병원비 정산하자고. 장례식은 최대한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하고 부조금 들어오는 거 봐서 오빠랑 나랑 딱 반으로 나누는 거다. 너 저번에 나한테 빌려간 300만 원도 이번 기회에 제하고 정산해. 알았지? 그리고 엄마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찾았어? 지금 안 챙겨두면 나중에 상속세로 다 뺏긴대. 엄마 정신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해. 지금이 기회라니까. 딸아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들릴 때 제 심장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죽어가는 어미를 앞에 두고 장례식 부조금 분배 방식과 지하방 보증금 회수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30년 세월 제 무릎 연골이 녹아내릴 때까지 그들을 위해 바쳤던 헌신이 단 몇 분의 속삭임으로 살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까지 가세하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님 아가씨. 제가 아까 간호사 없을 때 살짝 봤는데 어머니 싱크대 밑에 낡은 항아리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가 뭉치로 들어있던데 그건 제가 일단 보관하고 있을게요. 병원비 결제할 때 보태야죠. 어휴, 그 지하방 곰팡이 냄새. 진짜 진저리가 나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지만 참 지독하게도 구질구질하게 사셨어. 옷장에는 다 해진 내복뿐이고 냉장고엔 사가 문드러진 김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창피해서 누구 보여주지도 못하겠어. 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올케. 그걸 왜 올케가 챙겨? 그건 당연히 자식인 우리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엄마 유품인데. 그걸 마음대로 처분해? 당장 내놔. 죽지도 않은 사람의 쌈짓돈을 두고 벌어지는 그들의 난투극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 인생은 그들에게 빨리 처분해야 할 악성 재고이자 냄새나는 오물일 뿐이었습니다. B- 기계음이 제 분노를 반영하듯 급박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요동치고 있었지만 자식들은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산소호흡기 밸브를 언제 잠글지만을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제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반지를 빼내려 제 손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인감도장 어디 있어? 이거 말 안 해주면 우리 다 길거리 나앉아. 응? 빨리 말해봐. 마비된 몸이었지만 그 차가운 탐욕의 감촉만은 선명했습니다. 뼈마디가 뒤틀린 제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반지를 빼내려는 그들의 손길에서 저는 더 이상 자식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고기의 살점을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의 발톱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키운 괴물들이구나. 내 살점을 떼어주며 키운 결과가 이것이구나. 배신감과 분노가 죽어가는 뇌세포를 강제로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는 못 죽는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며 피를 토할 것 같다. 내 살점을 뜯어먹고 자란 저 악마들에게 내 마지막 숨결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 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던 제 의지가 증오라는 단단한 닻을 내리고 다시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회생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을 향한 어미의 처절한 복수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산소호흡기 제거 동의서에 최종 도장을 찍기로 한 바로 그날 아침,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굳게 닫혔던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과 딸의 얼굴에는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아닌 계획이 틀어졌다는 소름 끼치는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정말 드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중환자실 커튼 너머로 들었던 그 잔인한 모이들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뇌리에 새기며 제 가슴 속에 남았던 마지막 모성애를 녹슨 칼로 도려내듯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눈을 떴으니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유산 대신 지옥을 선사하마. 30년 비린내 속에 사겨온 내 분노가 너희의 그 화려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던 순간 저를 이승으로 끌어당긴 것은 신의 자비가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서슬퍼런 증오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번쩍 뜨인 제 눈동자를 마주한 아들과 딸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나서 기쁘다는 자식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재를 뿌린 불청객을 보는 듯한 혹은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사냥감이 다시 이빨을 드러냈을 때 느끼는 포식자의 당혹감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정신이 드신 거예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호사를 불렀지만 제 손목을 잡은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 안 깊숙이 박혔던 호스를 뽑아내고 난 뒤 찾아온 것은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었지만 그 통증보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찌르는 것은 제 눈앞에서 순식간에 표정을 갈아치우는 자식들의 가면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제 산소호흡기 수치를 보며 대출 이자를 걱정하고 제 입속에 금리를 뽑아 카드값을 갚겠다던 그 악마들이 이제는 제 손을 붙잡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엄마 잘못되는 줄 알고 나 잠도 한숨 못 잤어. 정말 다행이야,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는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인조 보석보다 더 가짜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대기업 팀장이라는 아들의 번듯한 양복,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듣는다는 딸의 화려한 가방, 그리고 제 쌈짓돈 항아리를 훔쳐갔던 며느리의 영악한 눈빛까지. 저 모든 것들이 제가 30년 동안 생선 비린내를 마시며 뒤틀린 손가락으로 일궈낸 제 피와 살이라는 사실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며 의사들은 고개를 내저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속에는 이제 모성애 대신 도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철저하게 침에 놓인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때로는 멍한 표정을 짓고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끊긴 척했습니다. 그래야 저 악마들의 본색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 누군지 알아보겠어? 나 정훈이야, 엄마 아들. 아들의 물음에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등어. 오늘 고등어가 싱싱해. 우리 정훈이 등록금 해줘야 하는데. 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자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신은 나갔구나 하는 안도감. 그들은 제가 중환자실 커튼 너머로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들은 염치도 없이 저를 다시 그 곰팡이 핀 지하방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옷소매를 붙잡고 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정훈아, 나 무서워. 저 지하방 귀신 나올 것 같아. 너희 집 가서 살래. 엄마 무섭단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아들은 마지못해 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설계한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그들이 누리는 모든 화려함이 사실은 누구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 아들의 화려한 40평대 아파트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팔았던 아파트 대금과 제 노후 자금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저 대리석 바닥, 저 수입 소파, 저 고급 식탁대. 정작 저는 지하방에서 삭은 김치를 먹을 때 이들은 제 살점을 발라내어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 우리 남편이 나 생선 장사해서 번 돈으로 사준 내 집이 여기 있네. 며느리는 당황해서 저를 방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저는 보란듯이 거실 바닥에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방 안에 갇혀 지내며 저는 조용히 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밤마다 자식들이 잠든 사이 저는 거실로 나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저러다 평생 우리 집에 계시는 거 아냐? 나 미치겠어. 애들 정서에도 안 좋고 저 노인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소파에 배는 것 같아.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금 요양원 알아보고 있으니까. 일단 어머니 명의로 된 그 낡은 땅. 시장 근처에 재개발된다는 그 땅 문서만 찾으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그때까지만 효자 노릇하는 척 하자고. 그 땅. 자식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생선 장사를 하며 노량진 시장통 근처에 사두었던 작은 폐가와 그 땅이 최근 재개발 확정으로 수십억 대의 가치를 가진 보석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자식들은 그 땅의 존재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나 권리 관계는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가로채기 위해 저에게 다시 가식적인 웃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눈물로 복수의 서막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뒤틀린 손가락으로 자식들의 아침상을 차리는 척하며 음식에 아주 미세한 변조를 가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고가의 옷들을 빨래한다는 핑계로 망가뜨리고 며느리가 금이야, 옥이야 아끼는 명품 가방에 생선 비린내를 듬뿍 묻혀놓았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면 저는 그저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엄마가 미안해.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물 뒤에 감춰진 서늘한 미소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재개발 땅을 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맑은 정신인 척 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노인인 척 연기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정희야.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시장 골목에 있는 내 땅. 그거 너희한테 미리 나눠주려고 한다. 그 순간 자식들의 눈에 번쩍이던 탐욕의 빛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어머니, 그런 결심을 하시다니 정말 현명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노후는 확실히 책임질게요. 라고 외쳤고 딸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 사실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이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손에 넣는 순간이 바로 너희 인생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제3자의 명의로 복잡하게 얽혀있게 설계를 해두었으며 자식들이 그 땅을 팔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순간 막대한 소송과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생선 장사로 다져진 제 억척스러움은 이제 치밀한 범죄 심리학자보다 더 잔인하게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하방에서 가져온 낡은 항아리 속에서 녹슨 식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노량진 시장에서 처음으로 고등어 배를 가를 때 썼던 그 칼입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들아, 너희가 내 산소 호흡기를 때려 했던 그 차가운 손으로 이제는 너희의 그 화려한 인생을 스스로 도려내게 해주마. 비린내 나는 이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다음 날로 당장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보여준 변호사는 진짜가 아니라 제가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전직 사기꾼 출신의 지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눈앞의 서류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지옥행 티켓인 줄도 모른 채 서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며 제 앞에서 추악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오빠가 왜 더 많이 가져가? 나는 엄마 병원비 보태느라 대출까지 받았단 말이야. 2년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엄마 병원비에 10원 한 장 보태는 거 내가 다 봤어. 엄마 전현한테는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자식들이 제 발밑에서 엉겨붙어 싸우는 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신음하던 중환자실의 그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식들의 고혈을 짜내어 제 인생의 마지막 제물로 삼을 피에 굶주린 노인뿐이었습니다. 그래, 싸워라. 더 처절하게 짖어라. 너희가 서로의 살점을 뜯어낼수록 이 엄마는 행복하단다. 저는 서류에 제 뒤틀린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인장이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자신들이 판 무덤 속으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눈물로 쓴 복수의 서막, 그 끝에는 너희의 비명소리만이 가득할 것이다. 법정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자식들의 인생에 조종을 울리는 장엄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판사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받은 모든 자산을 즉시 반환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순간 고요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비명 소리를 등 뒤로 흘리며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등을 적시는 햇살은 30년 전 노량진 시장의 새벽 공기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시렸으며 제 심장은 이제 자식에 대한 연민이 아닌 오로지 차가운 복수의 승리감으로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아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회적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니던 대기업의 사내 인트라넷과 고위 임원들의 메일함에 중환자실에서 녹음했던 그 추악한 대화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엄마 산소 호흡기를 떼자고 모의하던 아들의 육성이 전 사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 목숨값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놈과 어떻게 한 사무실에서 숨을 쉬냐는 동료들의 경멸 섞인 조롱 속에 아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전에 책상을 빼야 했습니다. 퇴직금은커녕 가압류된 급여 통장 때문에 그는 단돈 10,000원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30년 생선 장사로 번 돈을 쏟아부어 만들어준 그의 엘리트 인생은 제가 손가락 하나를 튕기자마자 악취나는 오물로 변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아들의 파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아파트 가압류가 집행되던 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모든 통장이 압류되자 아들의 뺨을 수차례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같은 살인마 괴물과 한 침대에서 잔 게 내 인생 최고의 수치야. 당장 나가. 며느리는 이미 몰래 빼돌린 비자금을 챙겨 아이들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평생 무시하던 제 지하방보다 더 좁고 쥐가 들끓는 폐가 같은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제 으리으리한 상가 건물 앞에 와서 머리를 보도블록에 짓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10,000원만, 아니 컵라면 하나만 사게 1,000원만 줘. 저는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최고급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장엄한 오페라의 볼륨을 높여 그 비굴한 곡소리를 도시의 소음 속으로 매몰시켜버렸습니다. 딸의 인생 역시 처참한 지옥의 아가리로 처박혔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번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딸을 잠재적 존속살해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자기 엄마 죽기를 바라며 금리 개수까지 세던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는 시어머니의 독설과 함께 딸은 알몸뚱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소금 세례를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딸은 제가 준 전세 자금마저 환수당하자 당장 잘 곳조차 없는 처지가 되어 시장통을 떠돌았습니다. 딸은 시장 구석에서 생선을 나르는 인부들에게 매달려 우리 엄마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울며 빌었지만 시장 상인들은 그녀에게 썩은 생선 내장과 오물을 던지며 침을 뱉었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내 엄마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산채로 뺏으려 들어. 내가 사람이야? 가서 되져버려. 딸이 시장 바닥에 엎어져 생선 핏물을 뒤집어 쓴 채 오열하는 영상은 인터넷에 퍼져나가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서 피눈물로 회수한 모든 자산을 바탕으로 노량진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거대한 상업 빌딩을 세웠습니다. 1층부터 옥상까지 제 이름이 순금으로 각인된 그 건물은 이제 제 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만 골라 요리하는 전용 셰프를 고용했고 제 몸에 닿는 모든 의복은 유럽 왕실에 납품되는 최고급 실크와 밍크로 채웠습니다. 뒤틀린 제 손가락에는 더 이상 생선 비늘이 아닌 수억 원을 호가하는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낄 때마다 중환자실에서 제 마비된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낡은 반지를 빼내려 했던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기억은 저를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승리를 증명하는 달콤한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더욱 정교하고 가학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저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일일이 기록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빌딩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LED 전광판에 그들의 얼굴과 추악한 대화 영상을 24시간 송출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이 도시 어디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현대판 낙인이 찍혔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딸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제 건물 앞 쓰레기통을 뒤지다 서로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시켜 그들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통째로 던져주게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주시는 특별 보너스다. 너희 수준에 딱 맞는 성찬이니 남기지 말고 다 처먹어라. 그들이 오물을 할려먹는 모습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 신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전성기를 만끽합니다. 아침에는 호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시장 바닥에서 굳은 살이 박히고 동상으로 썩어갔던 발을 관리받고 오후에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거느리고 제 영토를 확장하는 논의를 합니다. 저녁에는 저를 진심으로 따르는 상인 동료들과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마시며 만찬을 즐깁니다. 자식들에게 들어갔어야 할 수백억의 유산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공증을 마쳤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폐륜 범죄를 저지른 자식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금으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사후에라도 단 한 푼의 콩고물을 노리며 제 무덤가에 침을 뱉는 꼴은 죽어서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눈깨비가 몰아치는 어느 혹한의 밤 건물 입구 경비실을 통해 비굴한 쪽지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사흘 동안 물밖에 못 마셨어요. 오빠는 미쳐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다녀요. 10,000원만. 아니, 유통기한 지난 빵이라도 좋으니 제발. 저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엄마.
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읽지도 않고 화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자식들의 마지막 기대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영혼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카타르시스는 제가 평생 시장에서 고등어 100만 상자를 팔았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크고 황홀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비린내 나는 지하방이 아니라 구름이 펜트하우스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비참한 신음소리는 제 건물 로비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분쇄되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림과 멸시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과정을 가장 높은 곳에서 우아하게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 제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자 취미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기생충들을 완전히 박멸하고 오로지 나의 욕망과 권력만을 위해 사는 살. 이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선사한 영원한 지옥이자 저 자신에게 수여한 고귀한 훈장입니다. 자식들아, 너희가 때려 했던 건 내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너희의 가느다란 목숨줄이었다는 걸 이제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죽어가길 바란다. 나는 오늘 밤도 1982년산 샴페인을 터뜨리며 너희의 몰락을 축배로 들 것이다. 이 엄마는 이제야 비로소 행복하다. 너희가 죽어줘서, 너희가 무너져줘서 내 인생이 비로소 빛이 나는구나.